네, 노인복지 실천론 세 번째 목차, 노인복지 실천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순서를 나타내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와 같은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실천론에서는 이 과정이라는, 단원을 꼭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정은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8단계다. 어떤 학자는 5단계다. 어떤 교재는 10단계다. 이렇게 다 달라요. 뭐 8단계라고 해도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각 과정마다 실천 과정마다 제시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순서가 또 다 다르기도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것은 어, 이 실천의 대상의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상이 노인일 수도 있고 아동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도시일 수도 있고 농촌일 수도 있고 또 산업화 될 수도 있고 또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나로 통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큰 뼈대가 있어요. 네 가지 뼈대가. 첫 번째가 인테이크, 두 번째가 어세스먼트, 세 번째가 개입, 네 번째가 종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각 과정마다 또 쪼개 나눌 수도 있어요. 첫 번째를 난 쪼개겠다. 어세스먼트 단계를 자료 수집과 어, 어, 문제 분석으로 나는 나누겠다. 접수 면접하고 자료 수집은 나누겠다. 이렇게 다 나눌 수도 있고 또 이걸 합칠 수도 있어요. 또 사정 단계를 사정 단계에다가 나는 계획 단계에 포함을 시키겠다. 여기처럼 나눌 수도 있고 나누겠다.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에 대한 과정은 정답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뭐 1급 시험이라던가 실천론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꼭 과정에 대한 단원이 시험에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과정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과정도 되겠고 저런 과정도 되겠구나.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과제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면서 더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노인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법적인 면이라든가 또 안전해야 된다든가 또 스스로 어떤 선택할 권리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노인복지 실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면서 이 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앞서 이 내용과 흡사한 건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내용으로 실천 과정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노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실천 과정을 구성해라. 또 노인 스스로 책임이 수반되어야 된다. 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해라. 네, 또 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또 전체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어라. 이를테면 뭐 사회적인 거, 뭐 지역적인 것도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라는 거. 그 다음에 7번째로 시대적 요구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된다. 참 이게 애매한 말인데 시대적 요구라는 말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요구하죠. 지금 제가 이 수업하고 있는 이 내용들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야 돼요. 노인복지 실천 과정은 이 시대를 반영해서 이러한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시대와 그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요건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실천의 선행 이론. 네, 여러 이론을 배워요. 이 다음 우리가 네 번째 그 단원에서 보면은 다양한 모델, 이론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이런 위기개입 모델, 체계 모델, 뭐 과업 중심 모델, 뭐 생활 모델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걸 배우느냐? 우리가 한 가지 이론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 특히 노인복지 실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이론들이 여러 이론이 필요하다. 그런 이론을 보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론 책이라던가 실천론이라던가 실천기술론과 같은 내용을 잘 습득을 하면 우리가 노인복지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이론들을 먼저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실천 과정입니다. 오늘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실천론인데 이 실천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아까 앞서 제가 대부분의 실천은 크게 네 가지 뼈대가 있다. 첫 번째가 인테이크, 두 번째가 어세스먼트, 세 번째가 개입, 네 번째가 종결이다. 근데 여기는 1, 2, 3, 네, 4, 5, 6단계로 진행이 됐어요. 제가 네 가지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6가지일까요? 그것은 기본 뼈대가 4개라는 거지 모든 과정을 4가지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뼈대 안에 이를테면 4가지 뼈대 안에 접수 및 면접과 자료 수집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요. 또 더 이걸 세부적으로 쪼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6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제 6단계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6단계 첫 번째가 접수 및 면접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병원에 가면 처음에 접수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기관에서 접수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노인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게 됐다 하면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클라이언트를 다른 곳으로 의뢰합니다. 네, 적절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인테이크 단계가 이 접수 면접 단계인데 노인 문제를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하고 또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료 수집 단계로 갈게요. 네, 수집된 자료를 사정으로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정하기 때문에 사정이 뭐예요? 어세스먼트죠. 어세스먼트는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 개입계획을 세우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단계예요. 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런 단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 수집은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그 근거가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출처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 노인의 이야기냐, 아니면 어떤 양식이냐, 어떤 정보냐, 심리검사에서 나온 거냐, 비언어적 행동에서 판단된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출처를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료 출처 하면은 이런 것도 되지만은요, 이런 문서 작성할 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박선태의 자료로 참고를 했다, 이런 거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자료라고 해요. 출처, 자료 출처다. 노인의 노화 죽음에 대해 임종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박석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인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맨 뒤에 가면 참고문헌이라고 해가지고 박석돈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중심으로 내용을 아까 소개를 했다. 이게 우리가 자료 출처를 소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와가지고 자료 수집으로 갈게요. 다시. 네. 클라이언트의 자료를 수집하고 출처를 확인한다. 그리고 자료 수집에는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정보, 그리고 문제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클라이언트 개인력, 가족력, 클라이언트 기능, 그리고 자원, 클라이언트 한계, 감정, 이런 것들을 자료 수집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세스먼트인 사정. 자, 사정 단계는 선별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뭔가 골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실천 과정 핵심 단계는 어딘지, 또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지, 이런 것들을 골라내서 계획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문제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네, 그래서 선택과 선별 과정이 바로 사정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사정 단계는 문제 발견 내용이라던가 정보 발견, 문제 형성,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 발견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라.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던가 문제와 관련돼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발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문제라는 것들을 강조해야 돼요. 이것이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몰라요. 굉장히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본인은 내가 무슨 강박관념이 있어 라고 하듯이 그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다 좀 문제를 잘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형성하고 또 정보를 분석하고 전문가로서 소견을 제시하고, 네, 이런 과정을 어세스먼트에서 필요로 한 단계죠. 네. 그리고 이 사정 단계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할까? 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도구가 가계도예요. 가계도. 네, 가계도는 3세대 이상의 가족을 지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를 도식화하는 것이죠. 가족 구조를 도식화하고 가족에 대한 정보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계도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네, 클라이언트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가계도. 여러분 가계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생태도. 생태도는 가족 관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나타낸다. 환경. 그래서 생태도에는 가족도 등장하지만 친구라던가 사회적 조직이라던가 뭐 직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게 생태도죠. 클라이언트의 뭐 가족도 등장하지만 친구, 회사 사람, 학원, 뭐 교회, 그리고 대학,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자,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인 관계를 어떤 곳하고 더 많이 하느냐. 이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어떤 단체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친밀한가, 어떻게 접촉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망이다. 자, 사회적 관계망이에요. 그래서 교회하고는 어떤 관계냐, 친구하고는 어떤 관계냐, 네, 학교하고는 어떤 관계냐,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적 관계망이라도, 관계망 그리드라고 한다. 생활력 도표예요. 생활력 도표는 여러 시기에 따라 본인이 경험한 것, 시기에 따라 경험한 것, 그리고 사건, 발생 사건,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좀 글씨가 좀 작지만 여러분 그 강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확대를 해볼 수도 있어요. 확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확대를 했나? 자,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서기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몇 년도에 어디 학교를 들어갔다. 몇 년도에 결혼을 했다. 몇 년도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 몇 년도에 아버님이 어떻게 되셨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 몇 년도 갈 때마다 어떤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했던 것, 사건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나 가장 중요한 경험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서비스 계획 단계입니다. 자, 계획 단계는 우리가 사정 안에 계획이 들어가기도 하고 따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정 안에 계획을 넣었죠. 네. 그 넣었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줄일게요. 편집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 부분 계획 단계로 갈게요. 계획 단계. 자, 계획은 뭐냐? 목적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또 전문적 판단과 실천적 경험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목표는 명료하게 만든다. 또 그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 또 그 목표는 클라이언트와 동의를 해야 된다. 네, 클라이언트와 동의를 해야만 한다. 목표를요. 네, 그래서 서비스 계획 단계를 커스트와 애쉬맨은 8개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그래서 계획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서비스 개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맨 처음에 접수 면접했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정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뭐래요? 이제 개입을 하겠죠. 개입을. 네, 개입. 개입을 하겠죠. 원조 활동,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개입의 결국의 목표는, 개입의 목표는 뭐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종결하겠죠. 종결. 끝내는 거죠. 개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적인 관계가 끝나고 개입 과정을 총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종결 단계에서는 여러 과제가 필요해요. 개입 과정을 검토했느냐, 또 최종 평가하기도 했느냐, 그리고 최종 결과를 최종 결과 관련해서 감정을 공유했느냐, 그리고 작별 인사를 나눴느냐, 그리고 종결을 요약했느냐, 이런 것들을 또 종결 과제라고, 종결 기술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종결은 일방적인 조기 종결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조기 종결하는 것이 아니지만 종결의 종류를 지금 얘기를 하자면 계획되지 않는 종결이죠. 네,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나타나지 않아 버려요. 클라이언트가 안 나와가지고 나 못하겠어 이렇게 해버리죠. 일방적인 종결이죠. 또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있어요. 뭐 노인이 사회복지사에게 뭐 힘을 준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나 서비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중단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사회복지사가 이사를 간다던가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한다던가 부서를 옮긴다던가 그런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에 의한 일방적인 조기 종결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계획된 종결인데요. 이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언제 끝날 줄을 알고 있죠. 종결을 미리 알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는 양식과 관련된 종결. 다시 말해서 계획된 종결인데 이 부분도 개입 초기부터 실습 종결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계획적 종결이 있어요. 계획적 종결.
이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굉장히 클라이언트가 만성 질환이거나 그랬을 때 장기적인 서비스가 필요해요.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단기 뭐 한 달짜리, 뭐 5주짜리, 길어봐야 10주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장기적이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종결하겠다. 목표를 어떻게 되면 그때 종결하겠다. 그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라도 예, 그런 걸 우리가 계획적 종결이라고 한다. 네. 또 사회복지사 이동으로 인한 종결. 아까 여기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일방적 종결하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부서를 옮긴다던가. 근데 이제 이때 주의사항이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상처받을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아, 사회복지사마저도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점을 주의를 해라 라는 거죠.